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사질환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약 30조 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도 새롭게 열릴 전망에 국내 업체들의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전중 고체 전해질을 단순 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차세대 전지연구센터 박준우 박사와 성정환 연구원이 고체 전해질 입도 제어 및 습식 합성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막기 위해 기업 공개에 실패했을 때도 주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관사와 발행사 간 계약 방식을 수술해 상장 예비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실한 회사들만 증시에 발을 들이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시장 들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PB님? 특별히 달라진 점이 오전에 비해서는 없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장 후반이 되면 될수록 크게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이대로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내심 걱정을 하고 오늘 장을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고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이 나올 법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확실히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장이 되고 대략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맞추어서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 덕분에 시장이 오늘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이 우선은 다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 2,7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후로 랠리가 조금 나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금요일에 눌렸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700포인트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나 2,680포인트 내외에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시간을 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반도체라고 보여지고요. GTC 2024 그리고 기타 메모리 쪽에서의 훈풍 등등에 따라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더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나 적어도 지금 시점만 본다면 모처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닥에서도 많이 유입 매수세를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뚜렷한 섹터가 오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섹터의 흐름이 우선은 매우 좋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를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모두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이 해당 사업 부분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산재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아직까지 양산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섹터의 주가 호조세가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수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선 저 PBR 관련주들이 버텨주면서 IT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시장의 화두였는데 저 PBR 관련주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산업재 쪽이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들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외국인의 오늘 매도 같은 경우가 거래소 기준으로 1,120억 정도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으로 매도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IT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산업재, IT 이쪽이 거래소의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 반등이 두드러지는 모습들이고 여기 더해져서 제약주는 그 제약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짚어주신 요인처럼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음극재 이런 식으로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첫 번째 수급으로는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 탄력도보다 개인 주체의 매도 같은 경우가 양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기준으로 본 건 코스닥 기준 개인 주체가 2천억 정도 이상 매도를 하는지 여부였는데 그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급 외에 모멘텀 같은 경우는 가깝게는 그 엔비디아 포럼, 그다음에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약간의 관망세 형태를 띌 것으로도 보였는데 그런 흐름보다는 오늘 기금 주체 같은 경우가 장 초반부터 적극적인 매수에 돌입을 하면서 연속한 그런 수급들이 만기 이후부터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금 주체 매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종목을 매수해서 이 추세 같은 경우에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수급에 대한 요인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수급에 관한 요인을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위메이드 그룹주가 잘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까지는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졌는데 가상자산인 위믹스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이트크로우 역시도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게임주도 동반해서 함께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일단 위메이드 그룹주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조정이 이틀 정도 크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나이트 글로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나이트 클로우에 대해서 호평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두 개의 호재거리를 기반으로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훈풍이 강하게 나오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게임주가 지난해까지 적지 않은 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중국향 제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은 나아질 만한 그런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큼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변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작이 위메이드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옴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괜찮았는데 기타 다른 쪽 혹은 중소형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좋은 신작이 나오거나 그게 아니면 기타 다른 변수에 의해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주를 그리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게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PC 게임이 기반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모바일 게임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작이 계속해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 하지만 이 신작을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기타 인건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그리 큰 폭의 수익성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표적인 PC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라든지 피파라든지 몇 년이 지나도 하는데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게 오히려 게임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게임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긴 하나 이것을 시간을 두고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타 반도체라든지 혹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또 정부 차원에서의 핵심이 되는 원전, 방산 거기에 따른 수익률보다는 조금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임주보다는 다른 섹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을 돌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보다는 다른 섹터에 눈을 돌리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게임주의 매력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이제 종목군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처럼 위메이드 기준으로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는 비교군들이 있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발행되었던 미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수치를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 그 새롭게 출시된 게임 같은 경우가 17만을 넘어섰죠. 그러면 같은 시기 때 동접자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가 미르 글로벌보다는 앞서가는 상황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때마침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트코인과 지금 상관계수는 떨어져 있는데 지금의 단가 정도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 쪽으로 역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환경을 놓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게 신작이 출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히트 수준을 넘어섰을 때가 주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거에 히트를 했던 그 게임에 대한 동접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됨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게임주 같은 경우에 향후 신작 게임 일정 같은 경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기대가 되는 부분은 넷마블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싼 수준은 아니지만 네. 모멘텀이 새롭게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활용한 게임을 출시를 3월에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작에 대한 게임 스케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또 넷마블의 게임 과거의 히트작과 비교를 해서 움직일 텐데 IP의 파워를 봤을 때는 히트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스케줄들을 게임주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과거의 게임과 비교를 해서 히트작에 대한 부분의 비교를 통해서 동접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회를 했을 때는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음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작 모멘텀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게임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오늘부터 GTC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여하는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또 TPC가 좀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2%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 이유를 좀 짚어보니까요. 지금 여기서 GTC를 여는데 테크맨 로봇이 대단 패널로 참여한다는 소식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매사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GTC 2024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어떻게 행사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 GTC라고 하는 게 사실상 크게 부각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몇 년 동안은 없었던 개발자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5년 동안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기업이 보이는 브랜드 가치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TC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과 또 여기에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과 반응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AI와 관련 업계 동향, 미래 기술 이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만약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주가가 오늘 이 정도 수준밖에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밖에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0%, 15%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 혹은 좋은 기대감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삼성전자가 1차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내일 혹은 내일 모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지난 몇 달 동안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주가의 상승이 소폭 가려졌지만 이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차적으로 움직이면서 기타 움직이는 섹터, 기타 움직이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 한번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사님께서는 GTC와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조될 수 있는 기술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젠슨왕의 멘트가 중요할 것으로 네. 보여요. 강조되는 기술은 HBM3E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차세대 기술로 갈수록 칩을 위로 쌓는 그런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의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칩 다이가 확정된 상황 안에서 이제 뭐 8단, 12단 이런 규모로 계속 쌓는 기술 같은 경우가 강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HBM3E와 관련해서는 적층이란 부분, 그다음에 본딩이란 부분이 강조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와 관련해서 계속 강조되는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사 장비와 관련해서는 뭐 인텍 플러스 여기에 새롭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펨트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CXL이라는 기술 발표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CXL 같은 경우는 규격 같은 경우가 국제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6.0 기술 같은 경우를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우리가 관련된 포럼에서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젠슨황에 대한 발언 부분인데 그 AI로 촉발된 이 반도체 시장, 그다음에 뭐 서버단에서 기술력 같은 경우가 수요 창출이 지속적이다. 뭐 구체적으로 한 몇 년 정도 이 부분을 좀 짚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좀 환호로 화답을 할 수 있음을 심리적인 부분까지 열어두겠습니다. 네, 젠슨왕 CEO가 어떤 발언을 할지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링크 제니시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I 가속기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4%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또 지금 적지 않은 호재거리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기준으로는 우선은 4%, 오늘 장중 흐름 고려한다면 대략 6.5%인데요. 지금 동사가 보이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주가가 우선 지난 11월경에 저점을 찍은 이후 완만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저점 대비 거의 2배나 오른 이후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동구간에서 시장이 그리 나쁘지도 않았고요. 동사의 주가 또한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왔다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히려 지금처럼 이런 누림목이 있는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들고요. 동사의 실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소폭 악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나아지는 가운데 동사 또한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공급함에 따라 올해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주가가 소폭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되는 만큼 동사 또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익 레벨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을 주신 만큼 한번 리뷰를 해주실까요? 개인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요 며칠 엔비디아의 충격으로 인해서 조정이 너무나 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선 섹터 자체의 흐름이 좋은 것도 있지만 리포트 자체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지 않게 있어 보입니다. KB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익 레벨업 시작, 가동 준비 완료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목표 주가가 55,000원입니다. 지금 동사의 주가가 37,500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6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력이 동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도 몇 가지 잡아두었는데 첫째로는 AI 가속기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고 매출이 다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수혜, 그리고 매출액은 8천억 원 정도 수준과 영업이익은 대략 1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60.2% 수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입니다. 사실상 올해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동사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을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이 구체적으로 나왔던 올해가 되겠죠. 연초부터 각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일정한 선형관계를 보이며 올라간 기업들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지난해에 정말 많이 올랐던 기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사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 뭐 HPSP나 한미반도체, 기타 기업들처럼 신고가를 또 낼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리포트 자체가 목표 가격을 55,000원이라고 하는 높은 가격으로 전망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한편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도 될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왔음에도 고가 대비 크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힘이 지금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수페타시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설령 4만 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소폭 조정이 나와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주가의 저점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편안하게 매수하고 한번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끌고 가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뭐 반도체 얘기도 워낙 많았고 산업재도 얘기가 많았다 보니까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해운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중 분쟁 같은 경우는 조선업까지 격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그 철강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USTR에서는 45일 이내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세 부과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그 중국 선박 쪽에 관세 부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중국의 기업들도 중국의 무역청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는 부분은 장기화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4월에 조선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그 운항하던 거리 같은 경우를 추정치로 해서 탄소에 대한 배출 부분을 과세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실제 운항 거리를 대입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노후 선박 같은 경우와 기존 선박 같은 경우도 한 40% 정도 해당이 되게 되고요. 신구 선박은 전면으로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 안에서 성과 같은 경우에 증대 요인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 해운 지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해운주 같은 경우도 한 발 빠른 접근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해운 업종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해운 업종 중에서요, 어떤 종목 볼까요? 종목은 페노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격 지표로 BDI 지표를 참고를 하는데 현재 2,374 수준입니다. 이 수준을 놓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적인 모멘텀은 후티 반군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 관련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박에 대해서 좀 공격 계획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부분은 공급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지수단에서는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영향 같은 경우가 미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업 분쟁 격화 시 가격 지표, 즉 BDI 지표가 상승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실제 BDI 지표의 상승은 중국의 전체적인 수요 부분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수요적인 측면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급적인 이슈로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둡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수요적인 측면이 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 단기 고점 수준인 한 4,8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000원인데 이 부분은 뭐 중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가 훼손될 수 있는 가격이기에 4,000원을 손절가로 대입을 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패노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800원, 손절 라인 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PB님은 어떤 종가 베팅 섹터일까요? 전선입니다.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서 소폭 밀리는 모습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선 수요 자체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AI 반도체가 결국에는 전력 소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운반하는 구체적으로 송전 단계에 포함되는 모든 전선, 구체적으로 고압이나 초고압 전선입니다. 이를 시장에 내어놓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선과 통신선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수요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결국 전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전선 회사들이 여기에 따른 수혜를 얻고 매출의 입장에서나 실적의 측면에서나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전선주를 조금 더 눈여겨보자,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전선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볼까요? 대한전선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압선이나 초고압선, 여기가 핵심입니다. 중저압 같은 경우에는 송전 과정에서는 대단히 많이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 AI 반도체를 위해서 큰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선은 결국 초고압, 고압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전선, 일진전기, 그리고 예전 LS전선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가도 전선 관련된 기업들 중에 큰 폭으로 10% 이상 올라가는 기업도 일진전기, 그리고 대한전선이 11% 정도 올랐습니다. 초고압과 고압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노이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자금 조달을 기반으로 해서 북미양 매출을 크게 개선을 시키고 여기에 생산 시설을 조금 더 확보할 것이다라고 하는 공시에 따라 뜻하지 않은 악재로 주가는 크게 밀리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슈가 조금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불과 석 달 만에 당시에 있었던 주가의 약세를 모두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략 지난 12월에 해당 기업을 보유하고 있던 분이다 하더라도 오늘 혹은 이 거래 이전에 모두 수익권에서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유증에 따른 충격은 이제 모두 사라진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선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맞아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대한전선, 그리고 일진전기, 기타 전선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목표 가격은 대략 12,5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2,500원, 손절 라인 1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루닛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루니콘이라고 불리면서 주가 상승세가 대단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지금 장에서도 1%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뉴스를 살펴본다면요.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루닛과 관련해서 거품론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주가의 적정 구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의료 AI 쪽에 투자를 하면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우리는 작년에 의료 AI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가의 심리적 측면에서는 한 10배 정도 시세가 났던 종목은 2년 연속으로 시세가 난 적은 없다라는 점을 대입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는 건 언제 BEP 수준을 도달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제 매출액의 성장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시점 같은 경우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루닉과 뷰노 입장에서는 한 3분기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를 명시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당장 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BEP 시점 같은 경우를 확인하고 접근을 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사업에 대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의료 AI 주들을 편입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BEP 전환 시점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BEP 전환 시점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AI 섹터 내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탄탄한 종목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선별을 해서 봐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과 사실상 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의료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AI의 확장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에 속한 많은 기업들은 우선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지 않고 막연히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는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5G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기대감이 컸는데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주가는 계속 밀립니다. 루닛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뷰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말에 이 AI 의료기기 관련한 어떤 박람회가 하나 강남권에서 있었는데요. 루닛이 그 박스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아직까지 무언가 크게 보여줄 게 많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적지않게 들었고요.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밀리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중간중간 있을 때 주가가 올라오는 건 우리가 흔히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매도를 할 만한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루닛은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료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 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이야기를 이사님께서 주신 것처럼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거나 매수를 해도 결코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때까지는 투자를 하는 것을 최대한 관망을 하고 보류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때 일정 부분 비중을 조금 줄이고요. 지금 시장의 화두는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계속 기회를 줄 겁니다. 루닛의 투자에 따른 일정 부분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메울 수 있는 섹터가 있다는 점 토대로 루닛은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 나갈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루닛은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에서 2차 전지 섹터도 잘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을 셀업체도 그렇고요. 거기에 더해서 LFP 전고체까지 잘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뉴스를 통해선 전고체와 관련된 이슈도 전해드렸었는데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오늘 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두 가지의 긍정적인 요소가 발생을 했어요. 우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리튬 가격의 반등 같은 경우는 다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전기차 수요의 회복인데 테슬라가 모델 Y 같은 경우를 유럽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던 부분을 이제는 어느 정도 확보된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이 올릴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 또는 리튬이라든지 기차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여기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거고 그랬을 때는 자동차 가격의 인상 부분 같은 경우도 단행이 가능하다라는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가 11월 선거를 앞두고 우선 그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실제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를 증대하기 위해서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반응은 전기차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인 연결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명확한 건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바닥은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속도가 붙으려고 하면은 리튬 업체들 중국 세계 칠레 업체 같은 경우에 재고 조정 같은 경우가 추가로 수반된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의 반등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지금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을 많이 보는데 그 부분보다 감산이 단행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양극재 업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났고 그리고 수요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탄력도는 강할 수 있기에 보유 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나 보유 관점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섹터별로 좀 흐름이 좋은 섹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지만 뭐 내일장까지도 좀 수익을 누려볼 만한 섹터 어디라고 좀 바라보실까요? 머릿속에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딱 떠올랐는데요. 네. 사실 이 이슈가 지금 좀 전에 질문하신 2차 전지와도 우선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당장 탑재를 하거나 이에 따라 양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의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전기차가 조금 더 판매가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제품과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소폭 나아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기대감이 현재 많이 묻어 있고 시장에서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 하루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판매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인프라가 지금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전기차의 구매를 한 번 정도는 더 딜레이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5년, 6년 정도 지나면 결국에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것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전기차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보이는 소재, 부품, 이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더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매우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은 결코 나쁘지는 않으나 그 기간이 생각보다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슈가 많이 붙어있는 전고체 배터리, 적어도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시면서 또 나올 이슈, 거기에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섹터 좀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종일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7%의 강세를 보이면서 2,682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는 코스닥 지수는 1.48%로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93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2,562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59억 원을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2,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일 팔고 있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팔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2,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긍정입니다. 저 PBR 관련주들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 그다음에 IT 쪽 같은 경우 2차 전지까지 해서 매수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요. 시장 자체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네요.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금요일 시장은 만기 영향이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복원력이 빠르다는 건 긍정의 시장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일 또한 개인 주체들 같은 경우에 매도 추이, 매수 추이 여부를 수급적으로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비차익 위주로 최근 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이 정도로 마감을 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시장 전체를 열어두고 현 시장 안에서 산업재의 순환매 같은 경우를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짚어드린 해운주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저 PBR 관련주들이 시어갈 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양극재 반등, 기타 수재 같은 경우, 음극재단 같은 경우도 시세에 반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열어두고 내일 시장까지 연결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까지 연결해서 바라볼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PB님께서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참 괜찮았습니다. 한 주가 내심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으면서 9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려 하는 그런 기조 속에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은 계속해서 좋게 바라보면 좋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지금부터 얼마나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나 적어도 오늘 이러한 시장 흐름이라면 오늘 밤 미증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시작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 모두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양대시장 한 주의 시작을 정말 잘 열어줬습니다. 양대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빨간불을 켠 만큼 상승불을 켠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상승률을 보여준 업종은 의약품 업종으로 2.51%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화학 업종입니다. 1.51%의 상승률, 기계 업종에서도 1.44%의 강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과 컴퓨터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가장 좋았던 업종이 인터넷 업종입니다. 3.89%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으로 3.7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반 전기 전자 업종에서도 3.43%의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통화 정책 회의도 꽤 많은 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년 만에 금리 기조를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여기에서 수익률 곡선에 대한 부분에 조정이 나타나면 실제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를 시장에 공급한 부분을 좀 걷어나가는 단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 반응은 엔화에서 나타날 거고요. 지금 엔저 현상 같은 경우가 둔화가 될 때는 자동차 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에서 가격의 우월성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둔화되는 단계에서는 일본의 수출주 같은 경우가 조금은 불리하게 형성이 되겠죠. 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인센티브가 좀 역대급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다시금 일본 기업과 비교를 해서 좀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본 수출과 관련해서 대입을 해봤을 때 공작기계 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엔화와 관련된 부분의 흐름을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자동차, 공작기계 이런 부분에서는 그 환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정책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통화정책 회의를 하던 와중에 좀 예정에 없던 국채 매입 입찰 공지가 있었습니다. 3조엔 규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통화정책의 핵심은 국채 매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는 금리에 있을 겁니다. 네. 이 금리가 엔화의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지금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체가 새롭고
신기한 것이지 거기에서 기준금리가 변화 양상이 나와 0.1%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대단히 큰 변화를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 아베노믹스라고 불렸던 2012년, 13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창해왔던 것은 강력한 통화 정책, 그중에서도 통화 완화 정책이 핵심에 있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일본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 그게 니케이 지수의 상승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 띄워놨는데요. 대략 10년 전 대비해서 2.5배나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이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 일본은 참 고맙다라기보다는 해문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쳤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을 건데 네. 일본은 그런 국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디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화되었고요. 이런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최근 2,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소폭 나왔다 하더라도 2%가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기준금리가 소폭 변화 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엔화의 가치를 크게 변동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엔화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일본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예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데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이 조금 더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엔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러한 변화 양상으로 인해서 엔화의 가치가 소폭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변화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소폭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라.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완성차 한 대를 판매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격 경쟁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일본 차와의 상대적인 경제 우위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번 통화 정책의 변화가 기조 자체를 한번 변화를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일본이 추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변수가 세계 경제, 세계 금융시장 여기에 대단히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세계 금융시장이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일단은 엔화가 이제 달라지고 일본의 금융 정책이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좀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자동차와 조선 섹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좀 더 전해주실까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차와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에 A라고 하는 차량이 있고 도요타에 B라고 하는 차량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미국에 팝니다. 당연히 통화 자체에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 그들이 판매하는 차량이 조금 더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기왕이면 가격이 낮은 게 좋겠죠. 하지만 재화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은 차입니다. 차 자체는 고작 1,000원, 2,000원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4천만 원, 5천만 원, 또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차량 같은 경우 승용차가 되든 SUV가 되든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로 갈 건데요. 우리가 이번 엔화 가치가 소폭 올라감에 따라서 도요타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판매 가격이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5,100만 원이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 차량, 현대의 산타페 같은 경우가 5천만 원이었는데 4,900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200만 원 싸긴 쌉니다. 하지만 고작 그 차이로 인해서 과연 미국인들이 되든 세계 많은 분들이 그 200만 원 혹은 100만 원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더 나은 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차를 구매할 때도 네. 50만 원, 100만 원 그거 싸다고 해서 그 차를 굳이 구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나은 차를 조금 더 AS를 잘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현대와 기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든 기타 세계에서는 아쉽지만 도요타나 혼다나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올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이런 엔화 가치 강세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을지라도 그게 당장의 판매량 증가와 실적 개선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의 강세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만큼 대단한 호재는 아닐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페노션입니다. 해운업종 가격 지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 4,800원, 손절 라인 4,0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전선입니다. 고압전선 수요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2,500원, 손절 라인 만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